보스턴 랩센트럴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몇 개의 기업들이 여기를 거쳐갔는지, 그리고 이들 기업들이 좀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랩센트럴이 2014년에 정식으로 문을 연 뒤에 작년 임팩트 리포트를 보면은 201개 기업이 거기를 다녀가고 지금도 남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201개 기업이 지난 7년 동안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의 성공이라 그러면은 얼마나 펀드레이징을 많이 했느냐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성공 메저인데, 그 성공 메저를 볼 때 이 지난 7년 동안 200개 기업이 9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약 10조 원을 펀드레이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개당 이 펀드레이징이 굉장히 상당한 양의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미국의 평균 스타트업, 바이오 스타트업들에 비해서 약 5배가 넘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메저를 따라 보면. 뭐 랩센트럴 거쳐간 기업들 중에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혹시 있을까요? 최근 어디 뉴스를 보니까 모더나라는 회사가 랩센트럴이 키웠다고, 랩센트럴이 발굴해서 키웠다고 했는데 그건 오보입니다. 모더나는 2010년에 창업한 회사고 랩센트럴은 2014년에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모더나는 2014년 처음부터 랩센트럴에 들어갈 조그만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큰 회사였고, 그래서 랩센트럴에 다녀간 알려진 회사라 그러면은 카이메라라든지 유메니티라든지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회사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뭐 머크라든지 파이저라니 하는 글로벌 제약사가 아니라 랩센트럴은 스타트업 기업들, 이제 시작한 창업자들이 가서 회사를 만들고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키메라는 회사는 랩센트럴에 들어가서 나온 지가 벌써 졸업한 지가 한 3년 됐죠. 지금 현재 IPO를 해서 시가가 약 2 빌리언 달러라고 하고, 유메니티도 그 정도 된 시총 가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죠.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 질문을 받고 내가 답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앞으로 곧 뉴스를 들으실 텐데 거기에 한국 출신 기업이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K2B 테라퓨틱이라고 키스트의 과학자분들하고 제가 공동 창업을 한 기업이 작년에 스타트를 해서 올해 4월 달에 랩센트럴에 입주 시험에 패스를 해서 6월 달부터 랩센트럴에 이제 한국 스타트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랩센트럴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뭐 펀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보시나요? 스타트업들이 성공하는 비결을 따지자면은 뭐 팀이 좋다든지 아니면 과학이 좋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요건 외에 스타트업의 첫 1, 2년을 어떻게 지내느냐, 첫 1,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어서 소위 말해서 데스밸리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이제 스타트업들의 가장 중요한 태스크가 되죠. 데스밸리를 통과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캐피털 이피션시입니다. 스타트업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펀드를 처음에 시리즈가 아니라 엔젤 펀딩을 하다 보면은 많아야 뭐 2 밀리언, 3 밀리언 달러를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스타트업들이 자기네 랩을 차리자 하면은 돈이 밀리언 달러는 쉽게 듭니다. 그러니까 펀드레이징 한 초기 자금의 반을 그 랩을 만드는 데 써버리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초기 펀딩의 반을 그런 쪽으로 써버리면 그 데스밸리를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거를 해결해주는 소위 말해서 캐피털 이피션시라는 것이 랩센트럴이 이 스타트업들에 주는 제일 큰 밸류 프로포지션입니다. 두 번째는 랩센트럴이라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스타트업들이 창업자하고 코파운더 둘이 그러니까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건데, 그 회사를 만들다 보면은 이 사이언스와 관련되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을 하나를 하이어하려고 그래도 어디 가서 HR 서비스를 받고 뭐 페이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인슈런스 어떻게 그런 온갖 이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총무부에서 할 일들, 그 다음에 랩센트럴에서 운영하면 뭐 시약을 사와야 되는지 장비가 있어야 되는지 뭐 그런 걸 할 때 필요한 구매부가 있어야 된다든지 스타트업들을 했을 때 구매부, 총무부 그런 거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랩센트럴에서 센트럴의 스태프들이 그걸 도와주죠. 그래서 그걸 보고 소위 말해서 operating efficiency라고 합니다. 이런 스타트업들이 회사를 만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일들에 자기의 이 시간을 써야지 그런 부속적인 일들을 누가 좀 대신 해준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두 번째가 되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랩 센트럴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성공한 요인을 따지려면은 저는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 사이언스가 굉장히 중요한 이 바이오 스타트업들은 아무리 사이언스가 탁월하다 그래도 바이오나 제약 전체 분야에 비하면은 굉장히 제한적인 날리지를 갖고 시작을 하는데 그런 제한적인 하지만 아주 특별한 이 기술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을 하자면은 많은 다른 기술, 다른 과학과 연계가 필요한데 랩 센트럴은 그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랩 센트럴에 보통 한 50개의 스타트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스타트업 A라는 회사가 나는 MIT에서 케미스트리를 전공해서 아주 굉장히 특별한 케미스트리를 가지고 내가 스타트업을 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제약을 만들려면 많은 바이올로지 쪽의 지식이 필요하고 인포메틱스의 지식이 필요하고 한데 그거를 못 가지고 있어서 참 걸림돌이 많은데 랩센트럴에 가면은 다른 스타트업들, 스타트업 B는 하버드에서 바이올로지를 한 스타트업들이 바로 옆 벤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필요한 소위 말해서 사이언티픽 베리어를 넘어가는데 거기에 유용한 지식이나 정보가 그 랩 안에 있는 다른 스타트업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탁월한 스타트업들 50개를 모아놓으면 거기서 많은 오픈 이노베이션이 생긴다 하는 그 네트워크 이펙트가 제가 생각하기엔 랩 센트럴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성공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도 이 랩센터를 모델로 K-바이오 랩허브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 K-바이오 랩허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게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까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 참 그게 오랫동안 생각해야 될 일인데 첫 번째는 이런 커다란 기획을 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장기적으로 유형을 돼야 되죠. 롱텀 고울을 가지고 당장 1, 2년 사이에 성과를 얻는다거나 그러다기보다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랩 센트럴이 성공을 한다는 것은 랩 센트럴에 입주해 있는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성공을 한다는 걸 필요로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랩 센트럴에 있는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왜 성공을 하느냐는 거기에 있는 네트워크 이펙트가 제일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K-바이오 랩 허브가 성공을 하려면 그 허브에 많은 탁월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모여서 네트워크 이펙트를 크리에이트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장기적인 성공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훌륭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많은 스타트업들이 들어올까를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오퍼레이팅 스트래티지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랩센트럴 사례를 통해서 그 스폰서십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스폰서십이 어떻게 마련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랩센트럴을 방문하면 참 인상적인 것이 스폰서 월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얼럼나이 월이 있고 스폰서 월에 가면은 많은 기업들이 랩센트럴에 정기적인 스폰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폰서는 잘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 랩센트럴에 필요한 온갖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 더모피셔라든지 에펜드로프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첫 번째 그룹의 스폰서입니다. 그들은 이 랩센트럴에 들어오는 많은 이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험 장비라든가 인스트루먼트라든가 그런 것을 개발해서
판매할 때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과연 이 기계를 만들었을 때 미래 바이오 회사들이 이 기계를 쓸 수 있을까? 자기들한테 굉장히 좋은 마켓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를 만드는 혁신적인 기업들은 거기에 스폰서를 꼭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자기 기기를 써가지고 실험을 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서 스타트업들이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스타트업들은 크게 성공을 한 기업들은 그 기계를 10대, 100대를 사서 쓰겠죠. 나중에 그걸 큰 기업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기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첫 번째 거기에 스폰서가 됩니다. 두 번째 스폰서들은 랩센트럴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만드는 신약 후보 물질이라든지 다이그노스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자기네들의 미래 파이프라인으로 구축을 하려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두 번째 큰 그룹의 스폰서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글로벌 제약사들은 앞으로 혁신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기술들을 자기네들이 다 커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전략을 따가지고 디스커버리나 사이언티픽 디벨롭먼트는 스타트업들이 해주면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라이센스 인을 해가지고 우리의 제품을 만들겠다. 그런 전략을 하는데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전략을 하려면 제일 이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어떤 스타트업들이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느냐를 알고 싶은 게 제일 그 사람들의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의 첫 번째 성공 요인인데 랩센트럴에 가면은 그런 스타트업들이 50개가 다 보글보글 모여서 이런저런 것들을 막 하고 있으니 내가 만약에 파이즈라든가 머크라든가 그런 데에 오픈 이노베이션 디렉터라면은 나는 랩센트럴에 구경을 가서 거기에 있는 기업들을 만나고 거기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뭘 하는지를 서베이하고 스카우트하는 것이 굉장히 나한테는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랩센트럴은 그러면은 우리 랩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과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컨버세이션을 하고 대화를 하고 정보를 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장소를 만들어 줄 테니 그 대신에 우리 랩센트럴의 스폰서가 되어라. 해서 많은 이 글로벌 제약사들은 랩센트럴의 스폰서가 됩니다. 이런 장비가 됐든 아니면은 나중에 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오퍼추가 됐든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 줘야 스타트업들은 성공을 또 하죠. 그러니까 스폰서라는 것이 랩센트럴 같은 이 허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성공하게 해주는 첫 번째 네트워크 이펙트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제약바이오 역사도 차이고 역량에도 차이가 있지 않나요? 우리 그 K바이오 랩허브가 만들어질 때 조금 랩센트럴 외에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 안정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랩센트럴은 아주 운이 좋게도 보스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보스턴에 2005년, 10년 전부터 아주 많은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데이터에 의하면 1년에 약 200개의 스타트업들이 MIT, 하버드, 보스턴 대학 그 동네에 있는 메디컬 하스피털들에서 1년에 200개가 넘는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의 혁신적인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나왔기 때문에 랩센트럴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줬을 때 거기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아주 많아서 랩센트럴은 소위 말해서 골라서 뽑은 거죠. 골라서 뽑으니까 그쪽에 있는 퀄리티가 높아지고 그래서 성공하는 확률도 높아지고 자 그것과 비교했을 때 과연 한국의 K바이오 랩 허브를 만들었을 때 그 주변에 매년 200개의 아주 첨단의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아마 제일 큰 관건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바이오 붐이 생겨서 많은 교수님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자기의 연구 결과와 임상 결과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해보겠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주 반가운 소식은 들었지만 그게 과연 보스턴에처럼 매년 100개, 200개의 스타트업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혁신적으로 생길 것인가? 그게 만약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그 질문이 낙관적인 답을 줄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제 K-바이오 랩허브의 역할 중에 하나가 랩 센트럴이 갖지 않은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들을 만드는 것을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스타트업들을 바이오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싶은 정책들은 많은데 그에 비해서 충분한 수의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아마도 이 혁신적인 사이언스를 하고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들이 창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 두려움, 망설임들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안 해본 일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교육 저는 이 창업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바이오 랩허브는 창업 교육을 하는 역할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창업 교육을 바이오에 아주 전문적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나라의 과학자분들, 연구자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보다 많은 연구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야 K-바이오 랩허브에 많은 수의 스타트업들이 지원을 하고 들어와서 성공을 하는 선순환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별로 K-바이오 랩허브 유치전이 뜨거운데요. K-바이오 랩허브의 최적의 요건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건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했다시피 K-바이오 랩허는 만약에 이것이 랩 센트럴의 모델을 따라간다면 가장 중요한 고객은 바이오 스타트업들이죠. 스타트업들이 여기를 찾아오기에 적합한 위치인가? 스타트업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 할까? 그러면은 이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스폰서도 여기에 와서 스폰서를 하고 싶어 할까? 과연 스타트업들과 스폰서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왕성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그 적지가 여기인가? 그것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지역 선정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제 소신문에 이번 이 모집 공고를 보고 11개 지자체에서 이 유치를 위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많은 지자체들이 우리 지역의 혁신적인 바이오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랩허브를 유치하겠다 하는 소위 말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지역 클러스터, 혁신 클러스터 육성 정책에 대해서 솔직하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화가 시작하는 것이라고 해서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언급하신 내용을 보면은 K-바이오 랩허브 센터장, 리더가 중요하다라는 언급도 좀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제가 우리 대화를 잘 짚어보면 이 랩 센트럴이라는 것이 이게 이 자체가 하나의 스타트업이구나. 없던 기관을 이런 것이 있는 unmet need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제공하는 이 기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펀딩도 받아오고 그거를 위해서 스폰서도 찾고 고객도 찾고 그것이 소위 말해서 앙트레프레뉴어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국책 사업은 정부에서 이런 거를 육성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기획을 하고 자원을 제공할 테니 유치해서 해라 하는데 거기에 빠진 것이 앙트레프레뉴어가 빠졌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좀 아쉬운 점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을 어떤 이 환경에서 어떤 unmet need를 위해서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재원을 써서 어떠한 특이점을 살려가지고 가장 성공적인 하나의 스타트업을 만드느냐 그것이 이제 앙트레프레뉴어가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런 기구에서는 센터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센터장 없이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 거꾸로 된 건 누구도 회사를 만들어서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앙트레프너한테 이거 운영해 봐 하지 않습니다. 앙트레프너가 나와서 회사를 만들죠. 그런 것처럼 센터장을 하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나서서 나라면은 이렇게 하겠다 하고 비전을 만들고 자기 팀을 만들고 그걸 위해서 펀딩도 유치하고 커스터머도 유치하고 하는 그런 쪽의 프로세스도 좀 고려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많은 지자체에 가서 요즘 가끔 자문을 하는데 센터장을 누가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저는 항상 자문을 하곤 했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는 정부, 지자체가 좀 주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셨잖아요. 핵심은 바이오 스타트업이 정말 중심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K바이오 랩허브가 돼야 되는데 이런 환경이 구축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뭐가 있을까요? 그 질문을 기자님이 먼저 주셔가지고 내가 한 이틀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약 10년 뒤에 바이오 강국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죠? 바이오 강국이 되고 싶은 것과 될 것이다는 두 가지의 이 평행선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것을 우리나라가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IT 강국이라는 걸 만들었죠. 우리나라가 IT 강국을 만들었을 때 지금부터 약 20년 전이었을 겁니다.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을 텐데 정보통신부라는 이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정통부라는 걸 만들었죠. 정통부를 만들어서 국력을 결집을 하고 각종 지원 사업을 해서 결국은 20년 뒤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 되었죠. 만약에 바이오 강국을 만들다면 다른 나라의 스위스나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많은 그런 강국과 경쟁을 하자면은 아무래도 정부 차원의 드라이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통부가 있었듯이 우리나라도 그래서 바이오부가 생겨도 괜찮겠다. 바이오부가 생기지 못한다면 K바이오 랩허브 같은 커다란 국책 사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제 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우리나라 정부가 IT 강국이라는 걸 만들려고 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IT 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죠? 기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이오 쪽도 정부에서 바이오부를 만들고 바이오 강국을 만들겠다는 거에 정부의 시책과 이 평행하게 기업들이 나서야 되는데 바이오의 현재의 추세를 보면 기존 제약사들이 바이오 산업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바이오 산업을 만듭니다. 미국에 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더나 현상을 보도 모더나도 10년 전에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10년 뒤에 지구를 구하는 일을 했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바이오 산업은 스타트업들이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야 한다. 그래서 K바이오 랩허브가 스타트업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은 정부 시책과 민간의 이 대응으로 우리나라가 바이오 강국이 되는데 중요한 모멘텀이 되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언급도 해주셨는데 K바이오 랩허브의 안정적인 정착이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 성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제약 바이오 기업이 아직 글로벌 수준의 다다른 기업이 많지가 않죠. 그런 기업들이 K바이오 랩허브를 통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많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커뮤니티를 만든다면 우리나라의 기존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도 K바이오 랩허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도약을 하기 위한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K바이오 랩허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마 글로벌 커넥션을 리드하는 기관이 돼야 된다 하는 것도 제 생각으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K바이오 랩허브가 우리나라의 바이오 업계, 제약 바이오 업계와 같이 협력을 해서 글로벌 커넥션을 해야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허브가 될 수가 있고 글로벌 바이오 허브가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시장이나 기술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좋은 이
기폭제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와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걸 목표로 가고 있잖아요. 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고 보시나요? 제약이나 바이오는 기술이 중요한 회사죠. 그래서 글로벌리 성공을 하면은 훌륭한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초 연구나 과학이 많이 이제 세계 수준으로 올랐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 수준으로 오른 기초 연구나 과학을 빨리 사업화하는 역량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지식이나 접근력을 키워야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한 100년의 제약 바이오 협회 역사를 따져보면은 세계 바깥의 기술을 국내 시장을 상대로 만든 기업들이 기반을 이루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기술들을 가지고 글로벌 마켓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들이 해외 법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보스턴에는 많은 국내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보스턴에다가 현지 법인들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10개의 기업이 보스턴에 큰 사무실, 작은 사무실, 1인 사무실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제약바이오 협회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 제약바이오 협회에서 협회 사무실도 보스턴에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같은 글로벌 허브에 진출을 먼저 해서 교두보를 만들어 놓는 게 첫 번째.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적 교류도 이루어지고 정보 교류도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비즈니스 딜도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되는데 좋은 공헌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